듣는 사람은 다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전혀 안 듣는. 뭐 녹음 네, 중이에요? 네,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군요. 목차 여기서 무슨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따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비밀로 하시다니. 아니 뭐 어차피 얘기를 할 거니까 네. 그거보다 그냥 네. 아이디어를 던져보는 거니까 우리는 나오는 대로 하죠 뭐. 근데 이 주제는 네. 우리가 좀비를 지구상 어떤 누구도 못하는 정도로 한번 팟캐스트를 2차례에 걸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크게 무리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한 자신감 좋습니다. 아니 자신감이야. 든든합니다. 네. 그러지도 않아요. 믿고 가는 거죠. 네. 어떻게 덕 선생님 네? 킹덤 보실 시간이 별로 없으셨죠? 네, 전혀 못 봤어요. 전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원래 멤버가 너무 다 보고 오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스토리 얘기하는 데는 흥미진진하겠는데요. 근데 기사는 다 보셨을걸? 그렇죠. 몇 개 봤어요. 여기 오늘 킹덤인데요. 킹덤에 한 기자님 닮은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로? 좀비 중에? 좀비. 아닌가? 좀비 중에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 굉장히 날렵하게 나오는 그. 영신. 네. 총잡이 영신. 네, 영신이랑 좀 닮았다고. 오늘 누가 이상한 얘기를 좋겠네. 본인이 하는 거예요? 담은 영화배우 담은 사람이 있어서. 아니요, 이제 그 친구가 좀비를 퍼뜨리는데 일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요? 걔가 사람 좀비에 맞네. 물린 걔 시체를 고깃국을 끓여서 맞죠. 사람들에게 먹이는 바람에 다 좀비가 됐지 이제. 그렇죠. 변이를 일으켰죠.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킹덤. 킹덤은 이제 왕국? 뭐 이런 건가? 조선시대 배경의 좀비 드라마인데 제목이 영어입니다. 네. 원래 김은희 작가는 시그널? 네. 그리고 그 전에 뭐 되게 유명한 게 또 있었는데 여러 개. 사인 쓰셨네요. 사인. 유령, 3days.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작가님들 중에 가장 이렇게 서민적인 느낌도 있고 되게 겸손하시기도 하고 네. 대중들에게 친화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작가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무한도전에서 네. 작가로 나왔을 때 그때 되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봤어요. 그 남편도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그 시그널은 뭐 대박을 쳤고 한국형 장르물의 대가라는 네. 칭호가 딱 맞고요. 그래서 뭐랄까 이제 그 작품의 코드를 잘 씹는 분이다. 굉장히 코드를 잘 씹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11년 전인가를 처음 떠올렸대요. 네. 오래됐는데 절대 영화로 못 만들 것이다. 한국에서는. 드라마로는 더더욱 못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영화는 네. 표현이 이제 거칠어도 되지만 11년 전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방송 드라마에서 뜯어먹는다. 목이 잘린다. 그렇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웹툰으로 이제 나가게 됐죠. 네. 그래서 버닝 헬 신의 나라 라는 작품으로 이제 웹툰이 먼저 나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을 잡아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답이 없다. 그래서 홍콩에 있던 지사가 한국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아니에요? 싱가포르. 그래서 전 제작자들한테 다 연락을 돌렸대요. 갖고 와라 다. 내가 다 받아서 만들어줄 테니까 다 갖고 와라 돌렸는데 그래서 모든 제작자에서 다 넷플릭스에 작품을 하나씩 다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처음 뽑힌 게 김은희 작품이래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너무 좋아했다고. 근데 소재가 네. 기존에 많이 있던 소재라서 네. 다른 거 차별화가 과연 있느냐. 근데 뭐 읽어보니까 그 평이 네. 어떤 흐름 이런 그런 거보다 생사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처음 보는 그런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한국의 아름다움. 네. 그걸 전부 다 그쪽만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자. 뭐 이런 거. 외국 사람들이 더 좀비물에 이제 익숙하니까 그랬던 게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한류라는 게 지금 넷플릭스도 무시할 수 없고 한국이라는 게 한국 시장은 영화 시장도 그렇고 세계 최초 개봉일 때가 많아요. 한국에서 뭘 하면은 그게 표지가 될 때가 많고 그게 이제 어떤 기준점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 시장이다. 라고 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무리 좀비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동양에서 나온 좀비는 거의 별로 없거든요. 많지 않아요. 부산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오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독특한 그리고 조선시대라는 한국의 옛날물 그리고 왕권 뭐 이런 게 이제 한국의 이제 옛날 문화 역사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외국인들에게 엄청나게 이제 이게 많이 회자된 거는 모자다. 아니 한국을 모자의 나라라고 한 게 예전에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있어요. 그래,
모자가 우리 한국인이라서 잘 몰라서 그렇지. 네. 일단 오마이 갓이 있어요. 오마이 갓.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얘기하다가 이게 무슨 모자 이름이 뭐냐 갓이라고 갓? G.O.D 이렇게 하다가 오마이 갓 하면서 이거 갓이 부러지면 우리 오마이 갓 한다 이렇게 하면은 걔네들 되게 웃고 이게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그 예전에 나왔었거든. 미스터 선샤인에도 나왔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외국인 저기가 조선인들은 항상 신과 함께하는 나라다. 그것도 말이 네. 돼. 몇 년 전에 네. 디자이너가 네. 패션 디자이너가 갓을 갖다가 그 패션에 해서 한참 또 미국에서 그게 이제 유행했었죠. 진짜요? 완전 S라인 여성들이 갓을 쓰고 막 지나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때 포대기도 그때 한 유행했고 아 진짜로? 요새 유행하는 게 호미가 유행한대요. 이거 홈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서양 애들은 우리가 이제 그 모종삽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기역자 호미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에게 지금 대단히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오. 편해서. 근데 이게 농기구 문화가요. 저도 네.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다큐를 여러 개를 보니까 농기구 문화가 퍼진 만큼 문명이 발전하는 속도가 결정돼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쟁기라는 게 네. 특히 금속 쟁기 있잖아요. 네. 그 쟁기가 처음 생긴 곳이 어디냐? 뭐 수메르? 네. 그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이제 생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소에 걸어서 쓰는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와. 그 소의 힘을 빌려서 한 것도 이 동양 문화권에서 처음 생겼고요. 처음에는 사람이 땅을 파서 거기다 이제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소를 걸고 쟁기를 만드는데 쟁기가 흙을 뒤집어서 네. 옆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형태로 돼 있는 쟁기가 발명된 게 동양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이제 이런 우리 한중일 문화권에서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뒤집히는 게 흙에 이게 생명을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기도 부여하고. 네. 근데 그러려면 그 쟁기가 금속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속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처음 여기서 나왔고, 그래서 그 문화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실크로드를 타고 네. 저기 이제 서양 문화권 이제 수메르를 거쳐서 이쪽 이집트나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리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유럽 네. 문화권으로 한참 뒤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 로마라는 게 네. 기껏해야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네.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중국의 장안이라는 게 농사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해 있었는데 그 쟁기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었는데 그게 구체적인 인구수로 보면 상대도 안 돼요. 여기 몇십만일 때 여기는 뭐 도시 하나가 100만이고 막 이랬거든. 몇백만이고. 네, 네. 근데 그거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량 생산을 해서 잉여 생산을 하고 서로 상업이 발달할 수 있었고 그건 전부 농사 기술인데 핵심은 쟁기였다. 이 얘기를 왜 하지? 아니, 호미 얘기 때문에 한 건데. 이 얘기를 왜 했지 내가? 오프닝부터.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이집트에도 쟁기가 네. 있는데 네. 그 쟁기는 이렇게 곧게 쭉 나가는 이게 네. 뒤집는 게 아니라 그냥 곧게 나가는 거였고 이 동양에서 만든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방향을 뒤집을 수 있게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서양에 넘어가면서 이제 서양 농기구로 발전되고 걔 더 개량한 것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역수입된 거죠. 네. 그게 이제 특정한 이름이 있는데 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 세계 최초의 그 네. 농기구를 담은 그 예술 작품이 있어요. 그게 대전에서 발견이 됐어요. 청동기 문양인데 네, 그게 우와. 이제 거기 보면은 솥대가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상투처럼 이제 네. 새깃털을 머리에 꽂고 받쳐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농경을에 우리가 하는 이제 봄에 네. 그 임금이 나가서 선농절 하잖아요. 네네. 그 처음으로 이제 받쳐가면서 네. 아마 그 예식이다. 이게 종교적인 그 대제사장이 네. 종교 예식을 하는 것 같다. 거기다가 하는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맞아요. 하고 있어요. 대전에서 발견됐어요.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맞는 거고. 둔산동에서. 둔산동? 아, 거기 선사해 주셨지. 그렇군요.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움집 하나 있고 뭐가 나왔는지 제대로 없고 애들 그냥 가끔 떼어놓는 데인데 참 그렇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게 발견됐죠. 농사의 최초의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걸로 세계 최초의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있는 게 거기서 나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킹덤하다가 근데 킹덤이라는 게 어차피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얘기니까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은희 작가가 한국형 좀비물 이걸 하게 된 거에 가장 근본적인 키워드가 뭐였냐면 배고픔이다. 배고픔, 그러니까 농사. 밥 먹는 거 이거잖아요. 배고픔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모든 사람은 지금도 이제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본연의 본능 중에 가장 중요한 본능이 먹는 거, 배고픔. 그 배고픔이라는 게 단순한 허기를 이렇게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어떤 야망,
욕심, 갈망 이런 것들도 이제 배고픔으로 다. 히딩크가 이제 네. 뭐 4강까지 이제 가면서 I'm still hungry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도 다 배고픔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인간이 뭔가 꿈을 이룰 때도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김은희 작가는 단순한 이제 백성들의 배고픔에 넘어서서 네. 사실은 이제 하층민들의 배고픔이 모아져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위정자들, 정치인들, 특히 왕좌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의 그들이 또 가진 배고픔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권력욕이다. 그렇죠. 그게 킹덤의 또 하나의 큰 축이죠. 네. 그 두 개의 배고픔이 있는 거죠. 이제 두 개의 배고픔. 이 굶주림, 이 두 개의 굶주림이 진짜 백성들 입장에서는 진짜 나쁜 놈들, 정치인 잘못 만나면 네. 그 꼴 되는 거고. 근데 위에 있는 애들도 배부른 건 아니야. 그런 거 보면 또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또 서로 그러는 거고. 이 두 개의 배고픔을 그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서양의 어떤 좀비들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지금 좀비영을 봤는데 네. 다 바이러스성으로 해서 네, 사람을 그렇죠. 물면 이게 드라큘라처럼 네. 서로 그게 그런 식으로 변하는구나 그 정도만 네. 생각했는데 그- 이걸 이제 문다는 거 이렇게 그거를 이제 식욕이라고 하는 어떤 배고픔에 연결한 거 보고서 맞아요. 진짜 대단하다, 작가는 작가다 그 왜- 생각했어요. 왜 좀비가 사람을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서양에서는. 그리고 이 모든 어떤 인간의 네. 원초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쌓았던 어떤 문명이라든가 이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맞아요. 그리고 남는 건 오직 근본적인 어떤 그 인간의 욕구, 욕망, 아주 이제 동물적인 그것만 네. 남아가지고 어떤 짐승화된 그런 인간들을 이제 묘사한 건데 네. 거기에 그거를 배고픔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맞아요. 드라큘라도 피가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피를 먹고 우리가 선지를 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흡혈귀는 선지 잘 먹겠네요. 철이 선지 부족한 건가? 헤모글로빈. 해먹으려면. 그죠. 보통 드라큘라 재미있게 연출하면 약간 빈혈기 있는 사람으로 막 처음 연출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되게 배고픔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이제 인육을 동물인 줄 알고 인육을 먹었는데 그게 이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좀비가 된 건데 결국 마지막으로 맛있게 먹었던 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물게 된 게 아닐까. 근데 이 뜯어먹고. 사람 먹는 게 네. 여기 이제 이거 조선시대 배경인데 네.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 때 그 옛날 이순신 그 김명민 씨가 했을 때 네. 제가 봤던 장면 중에 그 사람 배고파서 네. 그 사람들 죽은 시체 가서 고기를 먹는 네, 게 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도 뭐 얘기했지만 실제로 조선시대 때 있던 그런 어떤 네. 모티브고 맞아요. 또 이제 우리가 K2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도 비행기가 네. 안 돼서 고산에 추락했는데 그때 서로 얼라이브. 얼라이브인가 그때 해가지고 먹거든요. 그건 근데 싫어하죠. 예. 근데 그거는 그때 이제 재판을 했지만은 네. 그게 다 무죄로 판명됐거든. 그리고 그 판결 났거든. 사람들은 네. 내가 죽으면 나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미식축구 선수들이었거든요. 대다수가 거기 실제 안데스 산맥에 떨어진 게. 저는 그거를 한 3-40번 봤어요. 그래. 너무 진짜요? 많이 이렇게 거기서 많은 걸 느껴가지고 계속 봤어. 계속. 거기서 얼라이브. 실제 다 증언한 대로 이제 그 영화가 되게 잘 만들어졌고 마지막 장면에 인육을 먹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말을 해요.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럼 내가 잘못이냐? 내 동료들은 서로 나를 먹으라고 했다. 이제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결국 나온 건데 굉장히 윤리적으로 어떤 게 옳은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걸 많이 이제 전해주게 됐고 그 사람들이 그럼 짐승들처럼 그렇게 서로 먹은 게 아니었다는 거지. 이제. 여기서 이제 인육을 먹음으로써 다시 네. 좀비가 된 이런 모티브를 삼았는데 네. 근데 인육 먹는 문화가 동양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청나라 때까지도 문화가 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비근한 걸로 이제 삼국지 보면은 네. 유비를 했대 그 네. 어떤 이제 집에 갔던 유비를 봉양할 때 네. 자기 마누라 죽여가지고 그걸 그렇군요. 이제 해주거든요. 나오다 보니까 여자가 죽어 있는 거야 저쪽에.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제 마누라인데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가거든. 그러니까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장비가 이제 네. 만두소가 될 뻔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런 인육만도. 인육만두. 요즘도 있나요? 요즘에는 저게 있죠. 이거 얘기해도 그런데 캡슐. 캡슐. 아니, 그러니까 왜 이제 사람 애기 탯줄 뭐 낙태나 뭐 사산된 애들 그거를 가루를 만들어서 화장품으로도 쓰고 인육을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게 이제 암암리에 지금 퍼지고 있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게 이제 상징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네. 문왕이 이제 자기 아들 고깃국을 먹이게 하는 그게 누구 주왕이 그렇게 했나? 어떻게 네, 했지? 주왕이 그랬죠. 네, 그게 네. 진짜
폭정하고 진짜 악마 같은 왕이 아무리 뭐 네가 뭐 그렇다고 해서라도 지 아들 못 알아보면 너는 뭐 끝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을 네. 죽여서 고깃국을 끓여서 주는데 그거를 이제 먹으면 얘는 띨띨한 거니까 살려주고 안 먹으면은 그거는 이건 뭔가 있으니까 죽이고 뭐 이런 거였거든. 근데 알면서 먹거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그 이를 갈면서 이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뒤집고 이렇게 되는데 참 이런 게 뭘 뜻하냐면 한 왕조의 타락의 극치. 인간의 어떤 죄악의 극치.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여줄 때 거기까지 갔을 때를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해원 조씨라는 가상의 가문이 나와요. 해원 조씨. 조씨. 이름도 해원이야. 해원이 나와요, 또. 해원. 원한을 풀어 해친다? 뭐 이런 뜻을 여기 이게 원한이 쌓여져야만 되는 어떤 조씨 가문의 뭐 그런 걸 또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저는 우연히 만든 것 같지는 않고. 네. 저는 그 조씨가 그 세도가 조선 말의 네. 세도가를. 네, 맞아요. 그래서 가상의 가문인 이 중심이 등장인물이 입에서도 20의 조씨.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여기 뭘 느껴졌냐면 이게 동학하고 연결이 좀 되는 것 같다. 조병갑. 저는 이 조병갑의 조씨도 여기서 김은희가 썼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일본은 쳐들어오고 청나라 들어오고 미국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막 온갖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조선 왕조는 정말 이제 끝간데 없이 그렇게 이제 떨어졌고 그 속에서 조병갑이라는 탕가오노리의 극치 아주 그냥 정말 나쁜 놈이 나와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데 뭐 하는 게 없고 하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전봉준 장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속에서 동학이 이제 그 세상에 이제 빛을 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조씨가 그런 역할로서 비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김은희 작가가 아마 동학 그런 모티브를 좀 넣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좀 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설정이 17세기쯤이에요. 네. 조선 왕조 실록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배경으로 했는데 양난이 끝난 17세기. 그 양난이라는 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얼음이 평년보다 일찍 얼고 작중 인물이 대사를 할 때마다 입김이 나오는 등 그래서 이상 저온 현상이 있는 때예요. 그리고 흉년으로 아사자가 속출해.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역사 기록에 나오는 경신대기근을 의미하는 것 같다. 경신년에 일어난 대기근. 그래서 1670년 경술년과 1671년 신해년 경신대기근. 그래서 이 두 해의 조선 현종 제위 기간이에요. 이때 실제 있었던 대기근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마 모티브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왜냐면 김은희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기아 사태를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자료를 보니까 정말 파멸적으로 이제 대기근이 왔다 해서 임진왜란 때 겪어왔던 늙은이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늙은 사람들이 전쟁 때도 이것보단 나았다. 그 정도로 이제 참혹했다. 그래서 조선 팔도 전체 흉작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조선 인구 1200에서 1400만 명 중 약 9만에서 15만 명이 사망했다. 추워서? 그러니까 무슨 질병보다도 굶어 죽은 거예요. 굶어. 물론 질병으로도 죽었겠지만 그래서 가엾은 우리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허물은 나에게 있는데 어째서 재앙은 백성들에게 내린단 말인가. 이게 조선 현종의 말이래요. 조선 왕조 실록에 나오는. 참혹하죠. 그리고 요때 실제 이렇게 된 게 소빙하기가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거쳐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 저온이 실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킹덤의 이제 그 좀비 설정 중에 저온, 온도와 관계 등이 나오고요. 그렇죠. 이게 아주 이렇게 잘 썼다. 야, 요거 몇 줄 가지고 이걸 쓴 거예요? 진짜 제가 대단해요. 소빙하기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템즈강도 얼어붙고 뭐 하여튼 여름에도 막 추워가지고 그랬고 북미가 17세기 0.6도가 잦았고 기근 전염병에 마녀사냥이 천국을 비춰졌다. 그러니까 마녀사냥도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생겼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 이제 흑사병 같은 것도 이제 이 연장선에서 그때 일어났다는 게 전부 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러한 재난 극복을 위해서 영농 혁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과학혁명 그리고 이제 증기기관 발명 이런 게 다 이 산업혁명이 이걸로 인해서 계기로 일어났다. 발판이 돼서 그 얘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이게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이 그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쟤들이 서양 애들이 그 아메리카 가가지고
사람들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그때 80%가 죽는데 이 사람 농사를 짓잖아요. 네. 땅이면 이제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무슨 농사 지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지 이산화탄소가. 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 죽였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열대 밀림이 다시 되면서 이게 이산화탄소 양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많아지면은 온난화에 의해서 높아지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차가워지는데 이 사람들을 그때 갑자기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해서 빙하기가 왔다 이런 얘기가 요 근래에 학자들이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럴듯하네요, 그것도. 네, 그래서 이 성호 빙하기가 이제 그때부터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펼쳐지는데 그 다음에가 또 뭐가 또 생기냐면은 네. 탐보라 화산인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화산이 폭발을 해요. 그게 이제 가려버리는 네, 대단히 크게 해가지고 그때 네. 또 떨어진 거야 이게. 그러면서 18세기 돼가지고 네. 다시 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17, 18, 19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일랜드 감자기근 그런 것도 그때 벌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일랜드에서 탈출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때 뭐 이민 넛이 지금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네. 저쪽에서 이민 가는 것 때문에 트럼프가 벽 맞고 네. 막 유럽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네. 그때도 환경으로 인해서 대규모 전 세계 이동이라는 그때 타이타닉이라는 것도 사실 그때 그런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역병, 기근, 질병이 실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17세기에 이제 범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년 뒤에 숙종 제위 기간에 1695년, 아까 1670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그때 을병 대기근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이때 사람들은 이게 이제 역사 기록으로 농사기구인 소를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도살을 했으며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막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심하면 사람 고기까지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라는 처벌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게 이제 차복한 그런 그 진짜 고통의 시간들이 이렇게 되면서 네. 사실 이제 이게 구군이 다 거꾸러지는 어떤 계기가 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치는 더 썩을 대로 썩어가고 네. 이런 이제 배경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또 이제 김은희 작가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그 기근, 괴질, 기근 속에서 일어나는 괴질이 이제 막 퍼지잖아요. 네. 이 괴질이라는 단어에서 김은희 작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괴질이라는 단어를 보고 떠올린 게 뭐냐? 거기서 좀비를 떠올렸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반적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왜냐하면 11년 전에는 이런 거 떠올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떠올릴 수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증산도 종도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네. 이런 좀비 영화, 좀비 문화물이라는 게 그 자그마치 100년이 됐다. 지금 거의 80년, 90년째 돼가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 생긴 일로. 이것도 한 세기를 지나간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축적되고 더 많이 나오고 있냐. 이런 것이 실제로는 인간의 그 내면 세계에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뭔가를 끄집어내고 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이제 괴질이라는 형태로 이게 인간 역사에 그 쌓였던 원한과 그런 것들이 괴질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것. 그 병난의 형태로 나온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 김은희 작가 이제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괴질이 곧 좀비의 형태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 좀비는 그 실제 이게 특성 자체가 허기, 배고픔. 근데 그런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이 경신대기근이나 이런 것들로 드러나고, 인간 내면에 이제 실제 이제 욕망, 권력에 대한 걸로 이제 다 표출이 되면서 네. 킹덤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게 원래 좀비가 부독에서 네. 말하던 그거잖아요. 네. 죽은 시체가 이제 다시 살아나가지고 사람처럼 네.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걸 좀비라고 그러는데, 네. 실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근데 여기서 설정은 네. 이게 그런 좀비가 아니라 진짜 먹을 걸 찾아다니는 너무 굶주려가지고 이제 병에 걸린 상태에서 너무 먹을 거를 찾아다니는 굶주린 그런 상태로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더 현실성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면에서는. 네. 네. 실제 할 수 있다. 네. 실제로는 이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 왜냐면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금방 바뀌니까 사실 죽었다고 보기 힘든 상태로 좀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 2, 3일 전에 뉴스에 나온 게 뭐냐면 미국에서 네. 지금 사슴 좀비가 대유행을 네. 하고 있다.
사슴 좀비라고 아예 나와요. 그래서 사슴 좀비 그러면 사슴이 물어뜯냐 그게 아니고 사슴이 머리에 이제 뇌가 그 프리온이라는 이제 그 광우병이 일으키는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치는 거예요. 결국 왜 광우병이 어떻게 소가 못 쓰고 막 자빠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먹지 않아야 될 걸 막 먹고 뭐 이런 게 뇌가 이미 잘못된 거. 근데 그게 인간 광우병으로 올 그 여지가 많기 때문에 뭐 뭐 데모도 있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사슴 좀비가 유행하면서 뉴스 제목이 뭐냐면 인간에게 곧 온다. 왜냐면 그때 광우병 때도 그랬어요. 왜냐면 그런 고기를 먹으면 그게 단백질 흡수가 되거든. 킹덤이다. 그러면 정말로 거기서 뭐 좀 변형이 일어나면 뭐 뜯어먹는 그렇죠. 걸로도 이제 그 특성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뉴스에 그렇게 나와요. 원래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으면은 이제 광우병이라 하잖아요. 그 소가 소한테 소 이제 고기 뼈가루나 이런 걸 준 거란 말이에요. 사료에 섞어가지고 그러면 소가 저를 먹고 같은 종을 먹고서 걸린 게 이제 그건데 아까 말씀 사슴 그것도 같은 거. 사람이 사람을 먹었을 때 걸리는 거 쿠루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쿠루병도 똑같이 인간의 그 뇌에 그 이제 저게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그래서 이제 전염성 해면 양내증이라고 그러는데 변형 프리온 이제 원인이죠.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거 쿠루병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파푸아뉴기니 같은데 거기서 그 시체를 장내 풍습에 이제 장내 끝나고 나서 그걸 이제 태워서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파푸아뉴기니 그 원래 식인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인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을 죽이고서 의뢰로 해가지고서 이제 적의 시체를 갖다가 끓여 먹고 하는 그런 게 있고, 하나는 자기 같은 종족이 살다가 죽었을 때 그 자기 몸에 그 이제 영혼을 같이 함께 한다 해가지고 먹는 그 두 가지 종류인데,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자일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장례 치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소중한 가족을 먹냐 우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소중한 가족을 차가운 땅 속에 묻냐 그 내 뱃속에 묻냐 그러니까 파푸아뉴기니나 이제 저쪽에 그 옛날에 그 뉴질랜드 같은 쪽에 거기는 실제로 이제 전쟁 같은 걸 통해서 획득한 시체를 먹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변형 프리온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병이 있던 거죠. 그 요번에도 뭐 그건 아닌데 그 작년인가 그 선교하러 어떤 애가 그저 파푸아뉴기니 쪽에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가가지고 잡아먹겠어요? 잡아먹겠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몰라. 거기를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해. 우리나라? 아니 그 미국 애가 들어갔다가. 그 문명이 갈 때까지 가서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진짜 좀비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지. 그 사람들은 야외고 우리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광우병이라는 게 있고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좀비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문화처럼 돼버렸고. 그래서 더 얘기해도 돼요? 예,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먹는 풍습을 카니발이다, 카니발. 축제란 뜻 아니에요? 축제란 얘기도 있는데 원래 이제 카니발리즘이라 해서 이제 인육을 먹는 걸 카니발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카니발에 그러니까 그 축제라는 뜻이 있고 원래 또 카니발리즘이라 해서 인육을 먹는 식인 풍습을 카니발리즘이라고 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이 라틴 아메리카 쪽에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라틴 아메리카는 그 카니발리즘이 있다 이렇게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사람들 미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우리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먹을 때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선교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 문명시켜야 되는 그런 족속이다. 그래서 이제 집에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퍼뜨려서 카니발리즘, 카니발이라고 하는 거를 퍼뜨렸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없었고 이거 서양 애들이 만들어낸 그런 문화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축제 카니발하고는 철자가 다른 거예요. 제가 한번 이게 전체 넷플릭스 킹덤 시즌 1을 쭉 훑어볼게요. 이렇게 스토리를 스토리를 쭉 훑으면 얘기할 것들이 뭔지 이제 잡힐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화에서부터 이제 벌어진 걸 보면 왕이 두창이 걸려요. 그러면서 시작하죠. 두창이 걸려요. 이 두창이 뭐냐? 예? 이제 요 얘기를 좀 해야 되고 두창이 바로 천연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전염병이다. 또 다른 의미로 이제 최초의 전염병이라고 하고요. 근데 어쨌든 왕이 두창이 걸려. 이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되고 왜 하필 김은희 작가는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 두창에 걸려서 이게 그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약을 써요. 근데 계속 죽어가. 실제 죽었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죽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이제 3년 전에 그 어의를 그만뒀던 그 이승희 의원을 이제 불러오게 되죠. 예. 어쨌든 그러게 되게 되는데 조선에 이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조학주. 그렇죠. 유승용. 예. 조학주 대감이 이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 왕권을 이거 이제 권력을 계속 장악해야 되니까 네. 세자가 지금 현재 세자는 후궁의 아들이에요. 근데 유일한 아들이어서 그냥 그대로 두면 왕이 되지. 근데 그대로 두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그 중전이 자기 딸이죠. 전 중전의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후궁의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후궁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나와요. 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 그렇게. 그래서 자기는 정통성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세자가 왕이 되는 걸 허락할 수 없어서 조학주는 그 임신 중인 자기 딸 중전이 아들을 낳으면 그걸 세자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려면은 이 왕이 죽으면 안 되잖아. 왕이 그렇죠. 죽는 순간 세자가 이제 왕이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왕을 살려놔야 돼. 시간을 연장시켜 놔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승희 의원을 부르고 전임 어이였던 거예요. 근데 3년 전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사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산 동래로 내려가 있어. 그리고 한양으로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살리게 하는데 생사초라는 약초를 사용해서 왕을 살려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살리긴 살리는데 네. 왕이 이제 그 생사초의 약효.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네. 이 생사초를 이겨서 침에 묻혀서 이렇게 침을 놓는다고 하잖아요. 침에 묻혀서 인당에 꽂아요. 그리고 한 시즌이 지나니까 왕이 되살아나셨다라고 병상일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자, 생사초라는 어떤 생사를 결정짓는 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리고 그거를 침에 묻혀서 인당에 꽂아. 인당? 이건 또 뭐야? 그리고 이게 다 얘기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랬더니 한 시즌 후에 되살아났는데 살긴 살았는데 이제 좀비가 되죠. 인육을 탐하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 생사초의 약효와 실제 두창이 걸려 있었잖아. 천연도. 네네. 시두. 무서운 병. 공기로 전염된다는 이 시두 전염병이 이게 그 생사초 때문에 그 좀비가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생사초의 약성과 두창이 합쳐졌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변형된 두창이 됐다.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괴이한 괴질병 좀비가 되는 병은 천연두의 변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조학주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왕을 살려놔야 중전의 출사까지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출입을 통제해. 강연전의 출입을. 그리고 세자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병고가 생긴 걸로 생각하고 막 뒤지면서 병상일지를 보니까 백약이 무효하다. 이승희 의원 이런 단어를 봐.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이승희 의원을 찾아가야 되는구나 해서 부산 동네의 지율헌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네. 그리고 이 유승용 이 조학주 대감은 이 유생들이 이게 뭐 이렇게 왕을 이게 세워야 된다 이런 걸 볼 때 이게 아무래도 이게 반란 역모를 한다고 보고 그 역모의 저기로 세자를 이제 보고 이제 쫓게 되죠. 뒤늦게 쫓게 돼요. 또 그다음에 이승희 의원은 이제 이미 이제 왕을 이게 살리러 이제 간 상태일 때 이제 단이라는 15에서 16세 정도 되는 어린 이제 조수를 데리고 가죠. 그렇죠.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왕 쪽을 절대 쳐다보지 마라 했는데 궁금해서 쳐다봐가지고 바로 이제 식사거리가 되죠. 그래서 막 물려요. 그래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가지고 부산 동네로 이미 내려갔어요. 그렇죠. 지율원에 내려가 있어요. 그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왕이 최초의 좀비인데 두창의 변형의 형태인 괴질 형태로 됐는데 그 왕에게 물린 단위는 좀비가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의 형태로 볼 때는 이 바이러스가 그 첫 왕에게 물린 존재는 좀비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왕에게 물린 단위를 가져갔는데 그 거의 지유로는 이미 치료받는 많은 백성들이 있고 굉장히 굶고 있어요. 아마 경신대기군이라고 보면. 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필 총잡이 출신 영신이 와 있어요. 굉장히 이제 날쌘 돌이. 근데 아마 처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영신이 단이의 시체를 가져다가 국을 끓여.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의녀 섭이가 있고 한데 아니 갔다 나갔다 약초캐러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있네? 이게 뭐야? 그랬더니 내가 사슴 고기를 가져다가 먹이고 있다. 황당해하고 무슨 산에 사슴이 있냐 지금 이렇게 지금 먹을 게 없는 때. 그래서 국을 더 달라는 그 젖먹이 어린 알 가진 아줌마가 얘기를 하니까 국을 뜨려고 보니까 사람 손가락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해갖고 광에 들어가가지고 너 이 미친놈아 사람에게 사람을 먹이다니 했더니 뭐 사람은 죽으면 다 고기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버려. 그쵸. 그런데 그걸 고기를 먹던 사람들이 잠시 후 다 죽어나다 자빠지죠. 토하면서 막. 네. 그 죽어나다 빠진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시청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네. 왕에게 물린 다니는 좀비가 안 됐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니의 시체를 국을 끓이는 과정에서 어떤 변형이 또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로 볼 때 그리고 그거를 인육을 먹은 형태가 될 때 최종 좀비가 네. 된 완성된 그 괴질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의 변형 단계가 그렇게 간 걸로 추정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의 좀비의 상태와 실제 지금 저쪽에 있는 좀비의 상태가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바이러스로 볼 때는 또 다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감염이 막 확산돼요. 세자는 막 밤새 도망 다니고 하다가 이제 낮이 되니까 좀비들이 마루 밑으로 다 숨어. 아, 햇빛에 약하구나.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시체를 태우고 백성들을 배로 다 피신시키라고 했는데 이제 그 피신시키라서 사또가 이제 말을 안 들어 처먹죠. 자기가 먼저 도망갔죠, 자기만. 네. 그리고 백성들이 남겨지니까 세자는 어떻게 해? 지휘론밖에 없다. 지휘론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거기 숨는 방법밖에 없다 했고 막 가는 과정에 이제 굉장히 많고 그런데 거기서 이승희 의원의 병상일지를 발견해요. 거기 보니까 이승희 의원이 의녀 섭이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승희 의원마저 좀비가 되죠. 그러니까 별 방법이 없고 오직 단초 그 힌트는 생사초밖에 없고 그래서 세자의 스승이었던 안현대감을 찾아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해요. 안현대감이 그나마 이제 세자의 유일한 편이기도 하고 하니까 자기 스승이었기도 하고 상주로 가야 돼. 근데 상주를 가는데 조학주는 이미 그걸 알아. 스파이가 있어. 그래갖고 조학주는 어떻게 되냐면 군대를 보내서 남쪽 좀비들이 올라온다는 걸 아니까 그쪽을 상주성을 중심으로 해서 막아버려. 그렇죠. 봉쇄를 내버리죠. 팬데믹을 이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 아래쪽은 전부 감염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자는 그걸 이제 진두지휘해서 네. 이제 밤새 밤만 버티면 얘네들은 이렇게 밤에 활동을 하니까 낮에는 햇빛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밤새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상주를 지키려고 하죠. 네, 지키려고 했는데 밤새 안 나타나. 밤 꼬박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다. 근데 낮에 이렇게 시체들 처리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명이 밝아오는 햇빛과 함께 낮에 좀비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의녀 섭이는 상주에 있는 언골이라는 곳에 생사초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언골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생사초를 드디어 발견했는데 이미 그 언골에 사람을 실험한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대박 그 마지막 그 시즌 1의 6편에 섭이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 핵심이 이제 떡밥이 다 나오죠. 햇빛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왜 낮에 이렇게 하고 햇빛이 아니었어. 몸도였어. 이런 말을 해요. 몸도였어. 온도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청 추운데 입이 얼어서 발음이 엇나왔다. 그래서 몸도였어라고 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외국 나가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로 턱이 얼은 것 같아요.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추웠는데 자기는 되게 얇게 입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개와 함께 이게 안개가 싹 깔려서 이렇게 있을 때 그 안개 속에서 좀비들이 미친 듯이 전력 질주로 오면서 시즌 1이 끝나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킹덤 시즌 1 정리입니다. 자, 이제 풀어볼까요? 흥미진진하네요. 근데 시즌 2가 진짜 궁금하게 끝났어요.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 자, 덕 선생님 이제 영화 이거 다 보신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니 근데 하나 부산행에서는 다
다 전부 다 좀비로 변하고 마지막 남은 게 경상도 그렇죠. 바로 부산인데 네. 여긴 반대로 됐어요. 네, 맞아요. 난 그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난 이게 좀 딱 보이더라고. 그것도 절묘하다고 봐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6.25 전쟁 때 우리가 부산밖에 이제 남을 경상도 그 낙동강 그렇죠. 아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천 상륙장으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좀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부산행에서는 부산행이라는 게 뭐냐면 기차가 이렇게 편도 기차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글로 가야지만 사니까 돌아오는 건 없어. 그래서 그쪽으로 오직 가야 돼. 근데 이번에 부산행 2가 제작한다고 하는데, 그 부산행 2는 부산이 점령당한 거야.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아마 제주도인가? 모르겠지만. 그게 내가 보기엔 저거 비슷해. 6.25 때 밀리밀리다 부산 거기서 낙동강 방어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절로 갔거든. 제주도에 있었거든.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 비슷한 설정인 것 같아. 그게.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올라가. 거꾸로 올라가는 설정인데 이 부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요. 이게 희망도 부산에 있고 왜냐면 세자가 거기 있으니까 절망도 부산에 있어. 생사초도 그쪽에 있고. 예. 약도 거기 있고 병도 거기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만약에 부산에서 상주를 안 가고 인천으로 갔으면은 완전 6.25인데. 부산에는 밀리는 거고 이거는 올라가는 거고. 시즌2에서 갈 수도 있죠. 저는 이게 약간 동남풍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왜 시도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 동남풍 뭐 이게 증산도 도전해 보면 뭐 덕겸은 일왕도 좋아 보이나 보다 뭐 이런 얘기와 함께 일본과 관계된 또 천자신 넘어오는 도수와 관계된 그 상세님 성구하고도 연결이 좀 된 것처럼 느껴지고 하여튼 뭐 순서대로 하면 첫 번째 왕이 두 창에 걸렸다 이거죠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왕으로부터 이게 시작을 한다. 왕은 곧 나라죠. 짐은 곧 국관이라. 네. 그런데 이제 왕이 두 창에 걸렸다. 그럼 사실은 조선이 두 창에 걸린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실제 시도가 왕조가 바뀔 때 많이 출연했던 지명으로. 전 세계 역사에서 시도의 역사가 참 이게 되게 중요한데 시도는 이제 다른 전염병들과 달리 그냥 계속 인류 고대사에 이제 등장을 해요.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이제 그 여신으로 시탈라 마타라고 나오는데 참 엊그저께 제가 이제 테드 아시죠? 네. 테드에서 이제 그 인도 쪽에 그 천연두를 박멸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팀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그 발표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인도 쪽에 특히 왜 이렇게 그 시두 박멸이 어려웠었냐면 인도에서는 이 시두 여신을 그 신으로 섬긴다는 굉장히 이렇게 높여서 섬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뭐 그 되게 이렇게 아주 제대로 된 상까지 말탄 시두신의 여신의 상까지 이렇게 이제 아예 신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데 이제 시두에 자기 아기가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이렇게 모셔놓는다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아이를? 아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격리를 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치료를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마마신으로 공경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손님이라 해서 이제 대단히 그 신으로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걸린 애를 갖다가 이렇게 그 공경한 게 아니고 낳은 아이를 어른 대접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는 이제 걸린 애를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극복한 애를 갖다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네. 그런데 이제 인도에 이제 그 영적인 구루 있잖아요. 스승이 이 팀을 만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제 신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근데 당신네들의 노력이 가상해서 신들이 이제 이런 시두를 퇴치해주기로 하는데 같이 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 걱정 마라, 시두가 퇴치될 거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실제로 이제 시두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로는 박멸되었다, 뭐 퇴치되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앞으로 다시 오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테드에 나오더라고. 이게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첨단 과학 이런 거 얘기하는 데인데 그런 걸 발표를 하더라고. 신기하네요, 거기서. 근데 이제 인도에는 이렇게 여신으로 모셔놓은 사당이 아직도 많고, 그래서 시두가 이제 여러 차례 세계사를 주도하는 왕들과 황제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게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역사를 열 때 항상 이 시두가 관계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집트 이제
파라오 람세스 5세 미라 얼굴에 보면 곰보 자국이 이제 발견되기도 하고 아테네 제국, 로마, 네. 마야, 잉카에서 고대 제국이 몰락할 때 이 시두가 이제 이제 관계를 해요. 시두가 항상 나와서 이제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도 되고. 그래서 시두로 이제 죽은 사람들 통치자를 보면 뭐 많네. 히타이트 왕, 오스트리아 황제, 이집트 람세스 5세, 청나라 순치도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만주족들이 네. 그 천연두에 내성이 없었대요. 이제 거기서 살다가 위에 살다가 내성이 네. 없는데 네. 이 밑에 내려가니까 거기에 이제 중원에 가가지고 걸린 거 이게. 네, 그러면 아마 이게 이게 유목 쪽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모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메리카랑 비슷한 거지. 그렇게 됐던 거지. 그래서 이제 황제 순치제, 네. 그리고 이제 그 천연두 가망 이제 누르하치 두 손자도 순치제도 가망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누르하치의 손자도 천연두에 감염돼 사망했고, 그리고 이제 그 강희제도 이제 걸렸었다고 그래요. 천연두에. 근데 안 죽었구나. 네. 그럼 약간 얼었겠네. 얼었죠. 그리고 영국에서도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 초기에 천연두에 감염돼서 사경을 헤맸었고, 그리고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는 천연두로 죽었고, 그리고 뭐 마리 앙토네트 언니 마리아 요제프도 네. 이제 그 천연두에 가면서 요절했고, 뭐 좀 되게 많아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네. 숙종의 첫 왕비 임경왕후 김씨가 네. 천연두로 이제 죽었고, 그리고 영조 하여튼 이런 이거 백범 김구 선생도 천연두에 이제 알았었고, 그래서 숙종인가 누군가가 이제 네. 20살이 되도록 거의 20살 되도록 천연두에 안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되는데 불안할 거 아니에요. 천연두 언제 걸려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뒤늦게 천연두에 걸리고 나서야 이게 안심을 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살아서. 그렇죠. 참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안 걸려도 문제고 걸려도 문제고. 그거 이제 이게 안 걸리면 사람 고시를 못 하는 거지. 일단 한번 걸리고 나야지 사람 고시를 한다 이렇게. 다 천연두를 겪어야 실제 이제 어떤 뭐 이 세상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 뭐 살 수 있는 거지. 언젠가 걸려 죽으래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늘꽃 천화라고 불렸고요. 꽃이 아마 이렇게 활짝 피는 건데 실제 사람 피부에서는 되게 이제 흉하게 피죠. 그러니까 그 꽃이 이제 그 여신이 오면은 네. 여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꽃이 핀다 이런 식이 된 거니까 그거를 반기는 얼굴에 그 꽃이 핀 거다 이렇게 된 거지. 뭐 어떤 만화에서는 이제 천하꽃을 뿌리면 이렇게 이제 꽃가루가 다 해서 막 병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도 표현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시두, 네. 시두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어떤 인류사의 영향력을 미쳤어요. 네. 새로운 제국과 역사의 주인이 바뀌는 그 분기점이 이렇게 나온다. 운명을 이렇게 나라의 운명을 뒤집기도 하고 제국의 존망을 판가름했다. 그래서 하여튼 의학계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상제를 낸 전염병이고 최초의 전염병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소와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그 이제 우두 네. 이제 그 종두법을 네. 쓰기도 했고 그것은 이제 소가 저희들이 뭐 이런 건 이제 예전에 한번 다루긴 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인류가 이제 가축을 실제 이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네. 그 농사도 하고 가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하게 먹고 살기도 하고 네. 또는 유목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가축이 모이면 가축 간에 이제 전염병이 옮겨 다니는 게 인간에게 이렇게 이제 옮겨오기도 하면서 그게 이제 종으로 옮겨갈 때는 굉장히 막강한 힘으로 이제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즉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 그러니까 6,000년 전후 네. 뭐 이렇게 됐을 때부터 이제 전염병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때가 실제 이제 우리 그 환단고기 역사서를 봤을 때는 네. 아마도 이제 배달국 앞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의학이 이제 최초로 시작되는 걸 얘기할 때 보통 신농시를 얘기하는데 5,100년 전 네. 얘기하는 거 보면 의학이 왜 생겼겠어? 병이 있으니까. 특히 전염병 같은 거.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아마 이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태오보키 씨를 전후한 그때부터 네. 이 전염병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또 의학이 또 발달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두창이 그러니까 소에서 이제 그 나중에 그 종두법이 나오면서 이제 우두로 해서 이제 그 치료가 되고 백신의 어원도 이제 이제 여기 이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 소를 이제 고치는 거에서 거기서 백신의 원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말. 네. 이제 그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소에서 이제 네. 출현한 거다. 또 하나는 말에서 출현했다. 그것도 이런 소하고 얘기가 말이네요. 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네. 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네. 이게 가축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들이 그 소를 이제 가축을 기르면서 이게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게 퍼지기 시작했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치료법으로는 네. 이제 이 동양에서는 도사들이 했어요. 도사들. 그러니까 그 연금술을 하던 이제 도사들이 한 거고, 서양에서도 뭐 사실은 그런 연금술하고 또 화학이나 네. 이제 의학이 서양에서도 연관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연금술을 하던 그 도사들이 네. 처음 했던 방법은 이제 그 치료법이 인두법이라 해서 네. 사람한테 난 그 균을 갖다 직접 사람한테 다시 이제 처방을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야. 이거 네. 낫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식이 됐던 거니까. 그러니까 네. 동양에서 아예 없던 게 아니라 방법이 없던 게 아니라 네.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이제 탁월한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서양에서도 처음에 인두법이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네. 이제 그때 이제 제너가 그 소 짜는 여자들이 보니까 조금 앓고서 낫더라 그러면서 소의 고름을 처방하는 그걸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우두법이란 종두법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상제님 말씀으로 간단히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가을 개벽의 비밀 코드. 이건 정두사님 말씀인데 가을 개벽의 비밀 코드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두, 두 번째가 천자국, 세 번째가 간도수다. 그래서 이 시두가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오는 그 가을 개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왕이 행차를 할 때 앞에서 허이 물러거라 뭐 국왕패야 뭐 이렇게 뭐 행차시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알리는 네. 그 전주곡에 해당되는데 딱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그냥 아무 권한이 없냐,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 다 물리치는 거거든요. 네. 시두가 이제 그런 앞에서 그 종소리를 내는 거죠. 결국은 이제 온다. 앞으로 이제 가을 대회 이제 코앞에 왔다라는 건데 뭐 대신명이 오는 까닭이라 이게 무슨 신명입니까? 시두손님인데 천자국이라야 이 신명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천자국일 때 이 시두 손님이 이제 천자국이니까 거기에 맞는 걸맞는 시두신이 이제 응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천자국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그 고갱이들 그 문화를 전해준 거기 때문에 네. 내 세상이 되기 전에 손님이 먼저 오느니라. 이 손님이 이제 손님이라고 할 정도로 시두 손님을 이렇게 받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 이게 본 게임인 괴질병이 온다. 이 병겁이 날 줄 알아. 그때가 되면 잘난 놈은 콩나물 뽑히듯 하리니 너희들은 마음을 순전히 하여 나의 때를 기다리라. 이런 것도 있고 김자연 성도라고 네. 상제님을 당대 직접 모셨던 막내딸이 있는데 네. 상제님께서 시두를 이제 고쳐주셨어요. 네. 이게 마마를 알아서 이게 2살배기 때 그래서 밤새 앓고 몸을 긋고 막 죽을 듯이 울어대는데 네. 상제님께서 이제 그거를 아시고 어찌 이게 이제 시두손님 올 때 이제 깃대를 세워놓고 이제 못 오게 이렇게 그렇게 예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깃대를 딱 끊어서 마당에 던지시면서 어찌 조선 땅에 발을 붙이느냐 서양으로 썩 물러나라 하고 물 한 바가지 가노라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실제 이러고 나니까 그 필순이 이제 울음을 뚝 그치고 온몸에서 딱지가 우수수수 떨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마마가 낫고 이 마마가 이제 그 천연두죠. 네. 근데 콧등만 살짝 이렇게 파인 듯이 이게 얽어 있고 다른 곳은 이제 말짱하고 실제 이제 시두를 그 겪고 난 사람들이 되게 그 부분이 얽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태울줄을 읽어서 네. 이게 이제 태울줄을 훔치 태울쳐사운고 훔리치아 노래 훔리아미사파에서 시두가 걸렸을 때 네. 태울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밤낮 읽어가지고 이 시두가 이제 물러나게 됐을 때 실제 이것처럼 이 성구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수수 피부에서 이제 딱지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낫게 되는 걸 체험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시두가 대발하면 앞으로 대발하면 내 세상에 온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천자국이라 들어온다. 그리고 이 간도수라는 게 네. 간이라는 것은 이제 8괴의 비유를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는 열매에 해당된다. 이 열매자리에 그 가지 끝에서 이 열매가 맺게 되는 이치라서 네. 여기에 이제 이 시두손님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 이제 천자국이 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태모님 말씀에도 네. 앞으로 세상이 벽난으로 한번 뒤집어지느니라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는데 병겁이 돌기 전에 단독과 시두가 먼저 들어오느니라.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 줄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두라고 하는 게 뭐 여기도 이제 계속 변이가 되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인육을 안 먹다가 뭐 인육을 먹게 되고 뭐 이런 식의 변이가 되는데 가장 그 변이가 활발한 게 바이러스성 질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복제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이것도 시두도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시두하고 새롭게 등장하게 된 시두가 다르다는 거 이게 시두가. 전혀. 그래서 백신을 가지고 있어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옛날 백신을 맞았어도 새로 또 맞아야 되고 또 약효도 몇 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또 맞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홍역이 엄청나게 번지고 있다는데 그렇죠. 엄청나게 번지고. 그걸 또 작은 시두라고 하니까. 옛날부터. 저희 때는 그게 홍역이 퇴치됐다고 해서 접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병하고 있는 홍역이 20, 30대가 가장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두도 결국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갑자기 퍼지게 되면은 어떻게 그거를 그쵸. 백신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은 그 모든 약병에 들어있는 태울줄을 읽어 살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요. 네. 이게 살고 잘 되는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울줄을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중산도를 신앙하든 안 하든 그건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신앙하면 좋죠. 근데 둘째 문제고 태울 줄을 알아야 기본적으로 태울 줄 읽지 않으면 이게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생사와 여기도 생사초가 나오잖아요. 이 시두가 사실 아이들과 이제 노인들에게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네. 소화기나 호흡기를 통해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왜 나는 전설이다라는 그 소설이 그 좀비의 특성이 가장 무서운 거였냐면 네. 좀비들은 물려서 이제 됐잖아요. 네. 나는 전설이다는 호흡으로 돼요. 거기는 이렇게 공기로 퍼져나가요. 물론 이제 물려도 이제 걸리고. 근데 몇몇의 면역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아서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나는 전설에서는 단 한 명이 이제 살아남은 것처럼 되지만 나중에 몇 명 더 있죠.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서 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방독면 같은 거 낀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 하고 살 수도 없고. 네, 공기 중 전파되고 면역 기능이 약한 틈을 타서 1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다. 10일 정도 감기처럼 느껴져. 네. 가다가 증상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생화학 무기 아까 이제 변형이 이제 잘 된다는데 인위적으로 변형해서 무기를 가진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주요 국가 특히 북한 같은 나라에서도 이제 여참을 쓰려고 하는 그런 그 뭐 5천억 톤 이상의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뭐 그 비핵화 얘기 네.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그 장관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핵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생화학 무기가 사실 더 위험하다. 그거를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몇 달 전에 했어요. 핵은 서로 쓰기가 어려울 거고 생화학 무기 쓰면 정말로 인류가 이제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이제 그 대참사를 이제 물론 이제 뭐 핵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무섭네요. 그래서 이 왕이 두 창에 걸렸다는 게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진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두가 이제 대발할 때가 오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상이 이 킹덤에 그대로 들어있다. 김은희 작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킹덤에 이 천연두 코드를 넣은 것이 아닌가 이래서 예. 시두의 때가 멀지 않았다. 반드시 태울 줄 읽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킹덤이 사람들한테 은연중에 바닥에 깔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태울 줄 읽으시기 바랍니다.